우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 합리학평가 비문학 1번부터 17번 해설 강의를 맡은 3학년 9반 남경서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모두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독서에 관한 총평을 해보자면 전반적인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지문에서 제시하는 정보량이 많았고요. 또 이 정보량을 토대로 나타난 선지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약간은 치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시중에는 이 독서 지문에 관한 많은 해설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의고사를 봤던 한 명의 학생의 입장으로서 보다 실전적으로 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독서 지문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또 시간 관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지문,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를 처음 피셨을 때 가장 먼저 합법과 자문이 아니라 독서론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부터 많이 당황하셨을 건데 앞으로는 요 가장 시작할 때부터 독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해설 자체는 저와 같이 이과 학생들의 기준으로밖에 진행될 수가 없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과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문학 작품을 잘 풀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따라서 문학이나 언어와 매체를 풀게 됐을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독서 지문을 얼마나 빨리 풀어내야 하는가?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30분을 잡고 풉니다. 독서를 30분 안에 끝내야지 문학과 언어와 매체까지 남은 50분 동안 풀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독서는 보시겠습니다. 네, 독서론입니다. 독서론 같은 경우는 5분 정도로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좀 더럽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앞으로 비문학 지문을 풀 때 몇 가지 기호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밑줄, 물결입니다.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뭔가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령 요 문장을 읽어볼까요? 동기를 다루는 심리학 이론이 강조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것을 독백해 보았을 때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강조하고 싶은 특정 단어 같은 것들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메모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에 막 이거를 필기를 했을 때 문제를 보고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지문으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이 네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개념이나 사상과와 같이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야 될 내용에다가 네모표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모는 접속사. 특히 독서 지문에서 중요한 역적, 그러나, 하지만 같은 것들의 세모표를 중요하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밑줄은 그냥 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글을 읽어나가면서 동기의 유형을 단계별로 나눴다.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도록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물결 표시는 강조하고 싶은데 이것이 단어가 아닐 경우, 가령 문장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
물결 표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독서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지문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오늘 처음 받고 출제자분들은 이 지문을 내기까지 수없이 많이 이 지문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문제 속에 자연스럽게 지문을 풀 수 있는 힌트가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지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제목에서부터 이 지문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내용이라고 묻고 있죠. 2번 볼까요? 이거는 보기가 나왔습니다. 독서 지문에서 보기가 나오면은 이것은 먼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디귿을 이해한 학생.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이것도 물론 개인의 취향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억을 읽고 한번 돌아서 찍고 니은을 읽고 돌아서 보고 디귿을 읽고 돌아서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내용 문제이기 때문에요. 들어가기 앞서서 한 10초 정도 가볍게 요 1번부터 5번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간다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자율성의 유능성 관계성 뭔가 나오겠구나. 욕구를 충족하면은 자기 결정성이 증진될 수 있다. 자기 결정성 1번에도 그렇고 2번에도 그렇고 자기 결정성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뭔가 이 지문에 대한 핵심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유추하고 넘어가보겠습니다. 3번 자기 결정성 증진은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뭔가 나아가는 건가? 4번 자기 결정성 이유는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나? 5번 독서 행위의 지속에는 독서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거 특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독서 동기 있으면은 독서 행위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이런 독서 지문을 풀어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1번 지문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배경 지식 절대 활용하지 마시고 꼭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내용을 토대로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서 동기는 독서 행위를 유발하고 독서 동기가 독서 행위를 유발하고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독서 행위의 지속에는 독서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구나. 바로 5번 문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속시키는 핵심 이론이다. 동기를 가지는 심리학 이론인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 결정성, 즉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성질이 주목하여서 동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기본 심리학으로 제시했다. 이는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뭔가 A라는 기호가 나왔어요. 이런 기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선지에서 A라는 거에 대해서 묻고 있네? A를 어디서 묻고 있었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2번 문제네요. 그러면은 A를 다 읽고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 결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동기 유형을 단계로 나눴다. 자기 결정성이 가장 낮은 단계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무동기, 가장 높은 단계는 행동 주체 내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내재적 동기라 그 사이에 놓인 외재적 동기는 행동 주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동기다. 여기까지 자기 결정성 이론을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외재적 동기는 다시 외적 요인을 이루어진 조절, 자기 내적 요인을 이루어진 조절을 보낸다. 한 번 더 외재적 동기를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멘탈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분들이 속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은 보상이나 처벌 혹은 비난에 의해서 유발되는 동기다.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은 외부의 가치 판단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동기로 가치 판단.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가치 판단이면 이거 내적 동기 아닌가? 근데 왜 이거 외부의 가치 판단인데 내적으로 이루어진 외적 동기라고 하는 거지? 이거 헷갈리겠는데?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못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동기는 방금 여러분들이 왜 헷갈리셨습니까?
왜 가치 판단을 수용해서 어쨌든 따르려는 거니까 이거 내재적 동기 아닌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외재적 동기 중에서 그래서 자기 결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구나. A를 가지고 이번 질문 보겠습니다. 독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무관심.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하고 나니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있어. 학생이 책을 읽는 즐거움 때문에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 동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선지를 풀 때 주의할 점이 아니 여기만 보면 이거 무관심인데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거는 약간 외재적 동기인가? 외재적 요인으로 얘는 독서를 하는 건가? 근데 책을 읽는 즐거움이래. 이거는 그럼 내재적 동기인가? 얘는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선지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이 되네 아니면 말이 안 되네 정도만 판단하시고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데 그럼 내재적 동기 단계? 있구나 맞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2번 학생 1은 한 학기에 한 번 읽기 활동을 통해서 무동기 단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자기 결정성이 증진되었다. 그러면은 이걸 꼭 한 가지를 결정할 필요가 아니라 무동기 반응이었다가 무동기 상태였다가 뭔가 내적 즐거움까지 연결된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학생 2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독서 일지를 작성하는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책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책을 열심히 읽었다. 아까 외적 요인에서 보상은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에 해당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보상 아닙니까? 칭찬도 보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지문에서 문제를 내고 싶다면은 여기는 뭐 보상이었다가 여기는 뭐 내적 동기로 바뀐다거나 여기는 외재적 동기였다가 아니면 뭐 내적 동기로 변화한다던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외재적 동기면서 내적 동기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뭔가 문제로 내고 싶어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볼 수 있죠. 4번 보겠습니다. 3번부터 볼게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독서했다는 점에서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단계 아까 확인했죠? 보상 맞습니다. 4번 학생 2는 칭찬을 받고자 독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단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칭찬은 보상이죠. 보상은 외적 동기죠. 이 학생은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나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외적 동기를 기반으로 독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부모님께서는 책이 인생의 길잡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 그래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책을 찾아 읽으려고 하고 있어. 부모님께서 책이 인생의 길잡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책을 찾아 읽는데 이거는 가치 판단을 수용한 건가? 내적 동기일까? 아니면은 그래도 스스로 읽는 거니까 내재적 동기일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음 보고 바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지가 나오죠. 부모님의 가치 판단을 수용하며 독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헷갈릴까봐 앞에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얘는 부모님의 가치 판단을 수용했다고 봐도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내적으로 볼 수 있겠네. 설령 이것을 보고도 선지가 저런데 거짓말하는 건 어떡해? 그렇다 하더라도 4번이 너무 아니죠. 4번이 너무 아니면 얘를 세모 친다 해도 4번 답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는 없다. 결국 모든 문제는 풀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문을 읽어 나갈 것인데 여러분들 지문을 읽다 보면은 당연히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저는 활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한번 끊어서 1번 같은 내용을 묻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묻는
한 지문을 읽을 때 한 3-4번 정도 끊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실시간 풀이 해주시면은 약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결정성 이유에 따라서 자기 결정성 정도에 따라 기본 심리 유형 있고 유형화하고 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뭔가 유형화한다는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뭔가를 유형화한다고 했어요. 자기 결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동기의 유형을 단계별로 나눴다. 동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심리 욕구를 제시했다. 동기의 유형을 구분해. 그런데 심리 욕구를 유형화했다? 다시 볼까요? 동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심리 욕구를 제시했다. 심리 욕구를 유형화했다? 동기를 유형화했다. 두 개를 섞어놨어요. 두 개를 섞어놨기 때문에 지문을 다시 안 보고 그냥 유형화, 심리 욕구 본 것 같은데 동그랗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지가 조금 치사하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섞어놨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 뒤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선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읽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결정성 이론은 자발적 독서 이런 내용 안 나왔고 외적 분계에서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읽어봐야 볼 수 있겠네요.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 결정성이 증진됨에 따라서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에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했다. 자율성 윤곽은 아니겠어. 선지에 있는 내용 두 개가 빠박 나왔어요.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되면은 자기 결정성이 증진된다.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 자율성 윤곽 관계성. 자기 결정성 증진. 하나 남았네요. 4번. 이를 독서 상황에 적용하면 자발적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독서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기억이 나왔습니다. 기억은 어디 있나 볼까요? 3번 문제네요. 아까 기억 보고 풀고, 일 보고 풀고, 디귿 보고 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성 욕구는 행동의 주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독자가 스스로 독서 목적을 정하거나 자신의 흥미에 따라 읽을 책을 정할 때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자율성 욕구. 기억은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스스로 작성하고 이를 찾아 읽을 때 중독될 수 있겠군. 맞는 말이죠. 기억은 여행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을 세우고 스스로 세운 것이죠. 여행지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을 때 중독될 수 있겠군. 여기 스스로를 숨겨놨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다음 유능감 욕구는 스스로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독자는 도전적인 글을 선택하여서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할 때 유능감 욕구에 중독될 수 있다. 자신이 유능하고자 함을 확인하는 게 유능감 욕구라고 합니다. 어려워서 읽기를 중단했었는데 다시 찾아 읽으면서 쉽게 이해되네? 와, 나 똑똑하네. 맞습니다. 이 보겠습니다. 관계성 욕구.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독서 환경에서 친밀감을 나눌 때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독서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서적으로 교감해서 같이 독서하는 것이 관계성 욕구라고 합니다. 4번 볼게요. 디귿. 관계성 욕구는 영화를 보고 내용에 흥미가 생겨서 원작 소설을 찾아 읽을 때 충족될 수 있겠군. 원작 소설을 읽을 때 타인과 정서적 교감을 합니까? 4번 너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틀리셨다면은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파악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디귿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책 대화를 나누며 서로 공감할 때 중독될 수 있겠고. 이로써 2, 3번 풀어냈고요. 마지막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4번 어디 갔어? 못 찾았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읽어봐야 돼요. 이래서 처음에 1번 지문을 읽을 때 잘할 때 없어. 이런 키워드 같은 거 기억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번 어디 찾아볼까요? 찾으셨나요? 자, 여러분들 찾을 시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자발적 독서 어디 있습니까? 아, 잘 찾으셨습니다. 예, 우리 조교님께서 찾아주셨는데 여기 나와요, 여기. 요거 놓치면은 한 1분 날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독서 지문에서 1번 내용의 치선제 같은 경우는 아까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4번 확인했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만약에 실전이었다면은 2번이 대놓고 아니기 때문에 4번 어딘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신대요. 1번 지문 설명 마치겠고요. 잠시 물 한 모금 하고 2번 지문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면 돼. 독서 두 번째 4번부터 9번 지문입니다. 진짜 한번 지금 쭉 넘겨보겠습니다. 아이고야 3분의 2. 야 이거 뭐 어떻게 읽고 있어요 이걸? 주제통합 독서 복잡하죠. 네. 두 가지 지문인데요. 두 가지 지문 서로 연관된 지문 섞어놨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읽는 능력, 진짜 지루함을 참고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 수가 없어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통합 독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0분 잡고 읽습니다. 똑같이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셈발크에 대한 이해 내용 보이십니까? 꿀 빠른 문제예요. 꿀 빠른 문제. 가만 읽고 풀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주제통합 독서 아닙니다. 이거 가 읽고 그냥 가의 셈발크에 대한 내용만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의 현상학습관요. 네모 쳐져서 뭔가 복잡한 개념처럼 보이겠지만 그냥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적절히 아는 건 뭐냐. 그리고 나만 읽고 풀어도 된다. 내용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가의 글쓰는 관점에서 이해한 기억과 나의 글쓰는 관점에서 이해한 이유는 이런데요. 이거는 진짜 주제통합 문제네요. 아니고 갖고 읽고 기억하고 낫고 읽고 니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같다고 낫다고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을 치면 됩니다. 7번 볼까요? 가의 글쓴이가 나의 니은에 대해 반박하면 이건 좀 추론형 문제네요. 추론형 문제이고 가를 가지고 나를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읽어내고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보기가 있네요. 8번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체로 봤을 때 뭐요? 9번 문제는 뭐이니까요? 지금 딸려있는 문제가 4, 5, 6, 7, 8인데 8번 좀 빼고 4, 5, 6, 7 중에 내용을 묻는 문제가 3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가 1개. 그래서 굉장히 사실 쉬운 문제예요. 다만 지문의 양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먼저 선지를 읽으시고 이거 쉬운 문제네? 아싸! 꽁으로 다 맞춰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부터 일단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셈벨크에 대한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장조와 단조, 뭔가 장조와 단조 뭔지 모르겠지만 음악 시간에 들은 느낌이 나. 음악인가? 교차배치? 복수의 요소? 뭔 소리지? 음악 접근식? 미리 정해진 건 아니야? 대체 뭔 소리지? 규칙적인 음계대시? 비규칙적인 음열? 협화음? 불협화음? 무질서? 화음? 전통 거부했어? 그런 내용이구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셈벨크는 현대 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이다.
전통적인 조성음악이 다단조나 가단조 같은 특성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그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지향하였다. 기억 나오네요. 기억하셨습니까? 6번이네. 기억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나올 거니까 기억 읽다가 6번까지 한번 넘어가서 가볍게 문제 풀어보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선 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예컨대 다단조 음계에서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배열되며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이도나 단이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되면 그 화음은 불협화음으로 취급된다. 아까 화음, 불협화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왜 기반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뭐 자연적 질서로 부정 여기는 안 나왔네. 더 읽어봐야겠구나. 또한 가장조 곡은 도, 미, 솔의 으뜸함으로 시작하며 파라도의 버금 딸림함과 솔실의 의 딸림함 또 정보를 여러 개 제시했어요. 또 이것도 약간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으뜸화음은 돌아오면 왕된다. 이와 같이 조성 음악에서는 음대감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 앞에 이 뭔 얘기였습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음악, 일반적인 음악의 흐름, 뭔가 규칙성, 화음 전개에 따라서 미리 흐름을 정해놓고 이런 흐름을 따라 가야 된다. 그런데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미리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가 고안한 시음 기법은 한 옥타브 내에 12개의 음을 모두 자유롭게 배웠대. 이제는 뭡니까? 으뜸음을 중심으로 뭔가 화음 전개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고 딱딱딱 배워놨는데 쇤베르크는 뭔가 자유롭게 음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작곡을 때요. 조선 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 장삼도, 단삼도의 관계에 따라서 장단조가 규정된 반면에 잠시 카메라 배터리 이슈로 끄었다 진행하고 반면 12음 기법에서의 음열에서는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되어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예상을 주어서 그 음악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쇤베르크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성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선 음악의 관습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계된 인위적 절차가 아닌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쇤베르크는 무질서한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까? 아니죠. 무질서함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쇤베르크가. 다만 만들고 보니까 무질서해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읽고 일반 내용을 찾는지 가볍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쇤베르크가 얘기한 내용 장조하는 정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복수의 조성이 하나의 공간의 동시고요. 뭔가 장조와 단조가 나오긴 했는데 화음을 잘 보니 조성을 관습이 있었잖아. 장조와 단조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무질서나 인식을 낳긴 했는데 이건 쇤베르크 일반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해서 이렇잖아요. 1번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 되네요. 음악적 형식이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재적 관계를 정해내는 거. 내재적 관계 인위적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인위적인 게 아닌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대놓고 그냥 문장 그대로 갖다 박았어요. 적절한 거 맞죠? 그래서 문항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내용 이해에 대한 적절한 것, 이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보통 물어봐서 소거법으로 풀어낼 수 있었지만 적절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거법을 진행하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햄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을 내세우는데 이는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의미한다. 응집력은 음과 음 사이에서 기인하는 유사성의 반복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될 수 있을수록 응집력은 강하다. 이처럼 쇤베르크는 그의 특정 화음만의 협화음을 인정하는 조성 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서 음들 사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하였다. 남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응계 대신 비규칙적 응집력 바탕으로 했어. 보편적 음악 질서야 유사성, 반복돼, 관계가 있어. 무질서라는 소리가 뭐예요? 다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질서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쇤베르크가 의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음악적 형식을 거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패턴의 곡의 표현은 거부했다. 응집력 강조했잖아. 응집력. 반복돼서 응집력 강화된다면. 그래서 난해한 음악, 무질서한 음악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번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일 교수님의 관점에 대한 기억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기억이 뭐였습니까? 범주성이요. 범주성이 뭐예요?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뒤에 내용 싹 다 범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억은 으뜸음이 틀렸죠. 쇤베르크가 추구한 게 범주성인데 으뜸음은 쇤베르크가 반대한 전통적인 거잖아요. 전통 싫어했다니까. 전통 싫어서 11개서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편협한 질서 넘어서 보편적 질서이고 편협한 질서 넘어서 보편적 질서이고 보편적 질서, 보편적 음악 질서 맞는 거 같아요. 지역은 작곡가가 아니고 자체에서 이런 말 할 수 없는데 지금 모든 음의 동등한적 아까 12음계 모든 음의 동등한적 불가능했죠? 맞는 거 같아요.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 읽어보겠습니다. 현상학적 자연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적 태도 판단 중지가 뭐지? 과거 미래 통합 뭔 소리야 이게? 현재 순간의 지속 3분의 질서 인식 지향성 의식이 경험하는 미식체. 야, 현상적 환원은 뭐지? 모든 전제를 배제하고 의식이 나가는 현상성 규범 맥락 제외. 뭔가 의식에 직접 남아 둘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둘 다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4번은 맞지 않을까? 하지만 확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레보비치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요. 12음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하고 후설의 형상학을 적용하여서 그 의미를 규명했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 아까 의식의 지향성 나와. 지향성,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음악의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다.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준지, 아까 판단 준지를 본 것 같은데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던 것 같다. 이는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소리를 한다. 후설은 이러한 전환을 현상학적 환원 이것도 아는데 지금의 뭡니까? 후설이라는 뭔가 그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연이 의식을 통해 들어오는 것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거고 그것이 현상학적 태도고 그렇게 바꿔내는 것이 현상학적 환원인 거예요. 그래 지향성 매개로 의식이 전환이 시작죠. 맞다.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번 지금 판단할 수 없고요. 자연적 태도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통해 드러내는 판단 본질입니다. 자연적 태도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과거미래 눈이 아닌 현상적 하나를 통해서 아까 전제 대자를 했죠. 의식이 나면 순수현상. 전제된 판단 중지 본질. 의식 지향성. 의식 속에 나타나는 순수현상. 기존의 규범과 맥락을 제외하는 부착되는 규범과 맥락. 이게 뭡니까? 전제죠. 약간의 변수를 준 거예요. 의식에 남아있는 순서요. 똑같은 소리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보비치는 샘베르크가 조성 음악에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드는 인위적 현상으로 관수하고 12음 기법을 통해서 음악의 본질에 나가셨다. 아, 샘베르크 칭찬한 거죠. 야, 너 이런 거 조성 음악은 인위적 현상이야. 너 12음 기법 음악 본질에 나갔어. 이 말은 즉 레보비치는 인위적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샘베르크 야, 너 인위적 현상 잘 벗어났네. 잘했다. 해준 거죠. 예서 보겠습니다. 조성 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봐도 그래 보편적으로 제 상했어 잘했어. 그러나 샘베르크가 주장한 범주성은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다. 범주성. 둘 다 다른 지문 같아 보였지만 범주성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샘베르크가 생각한 범주성이랑 이 현상학적 환원을 기반으로 한 범주성의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현상학은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게 의식에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해야 돼. 하지만 샘베르크는 기존의 조성, 도레미파솔라시도 거부했습니다.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 똑같이 취급했죠. 새로운 규범 제시했어. 음률 같은 거 내놓고 더욱이 거부했는데 결국 음률도 하나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의 법칙이죠. 결국 새로운 규범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너는 결국 또 규범에 얽매이는 거 아니냐? 자연 그대로를 의식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 또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율은 뭔가 비율이잖아요. 비율. 음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끊어서 이것만을 음으로 강조한 거예요. 아까 12음계에서도 반음 간격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1분만에 표준한 거, 음악적 가능성은 무한한데 1분만에 표준한 것이기 때문에 아도르노가 상식은 친전된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결국 샘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이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전통적인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도 물감의 전통적인 물감 자체를 고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샘베르크 관점에서 나의 이 비판을 샘베르크 관점에서 이 나의 지금 비판에 대해서 반박할 말로 가는 거예요. 반박하고 싶어요. 샘베르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존의 자연적 질서 거부했어. 기존 전통적 질서 거부했어. 어떻게 했어? 시음계 만들어냈어. 11음계 음계 모두는 반응 간격으로 조성돼 있어. 조성이 굉장히 모호해.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기존의 인위적 질서가 아니라 그 음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관계에 기초해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말해요. 나 새로운 음악적 형식 만들어낸 거야. 여기서는 물감 그대로 썼네? 샘베르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아니야.
이거 시행기법 음렬이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시행기법 새로운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선배들 입장에서는. 저 평균일이라는 물리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전통적 말이 안 뭔 소리입니까 이거는?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물가 사용법 자체를 거부한 거다. 말도 안 돼. 애초에 여기서도 사용법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시비응기법에서 시비응은 평균일의 시비응과 배열 방식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평균일의 시비응은 딱딱딱 뭔가 비응이 있는데 나는 다르지. 나는 새로 만들어낸 거니까 내 거는 음률이야 음률. 12개 음을 자유롭게 배열했어요 저는. 기존에 있던 시비응이 아닙니다. 제가 새로 만든 음률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동일한 물감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은 물감이지 다른 물감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어야겠죠. 그래서 추론형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문제랑 좀 푸는 방식이 다르죠. 추론형 문제에 약한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습을 해야 된다는 점. 사람 전개에 따른 선율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반박을 이렇게 합니까?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이 응집력을 형성하는 점에서 동일한 물감은 더 좋은 동일한 물감을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셈베르크는 동일한 물감을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셈베르크 빙의해야 돼요. 동일한 물감을 쓴 게 아니에요. 장조와 단조의 구분은 없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감이 아니라니까. 셈베르크는 새롭게 발견해낸 거를 뭔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추론형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해보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시간으로서의 일부를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미를 통한 드디어 나왔네. 과거미를 통한 현재 순간 지식. 지금 이 순간 직관. 미시적 직관. 이로써 2번까지 맞았다고 나옵니다. 3번은 애매해요 사실. 3의 질서인식도 맞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소도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1, 2, 4, 5에 모두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소도법으로서 물론 지향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3의 질서를 인식한다? 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러나 셈베르크는 음높이와 음길이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하는 또 거시적 구조를 사용했어. 뭔가 새롭게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음표 사용한 거 아니야? 뭐야? 미시적 체험 중에서 간과했네. 후설이 비판하는 거지. 이는 후설이만 현상적 자녀의 개념이구나. 현상적 자녀, 즉 현상적 환원 외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셈베르크는 악보가 남네. 순수한 아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봅시다. 범주성 얘기하는 거예요. 가에서 아까 3번 5번 남겼죠. 나에서는 그럼 뭔 얘기? 범주성에 대해서 무슨 얘기? 셈베르크가 범주성 너무 좋은데 결국 이것도 현상적 자녀와는 괴리되는 개념이구나 라는 내용을 해줘야겠죠.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이다.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며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다.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위적 질서이다. 3번이 답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고개 체계를 무질서로 이런 얘기 하죠. 이거는 비난이에요.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비난이에요. 비난. 왜냐? 근거가 없어요. 지문에서 무질서를 야기한다는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번을 찍으셨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문을 풀면서 셈베르크 내가 악감정이 너무 쌓여버린 거야. 가지문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 셈베르크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에서 여러분들 주관이 반영돼서 5번을 체크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조금 더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보기가 나오니까 사실 쉬워요.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전자음악은
공기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전통적 악기와 달리 전기적 신호를 합성하여서 무한한 음향을 창조하는데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자나만의 다양한 실험을 거치며 표현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RS는 하이퍼리즘에서 열 한 마리 동안 높은 노를 반복하면서 강력한 음색만을 변화를 시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패턴? 패턴 이거 샌드레크가 좋아하겠다. 샌드레크가 패턴 엄청 좋아하잖아요. 슈토카이제는 식자적에서 높이, 길이, 상색, 강색, 음색 등을 동등한 이상으로 활용하여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데 뭐야 이거 샌드레크가 싫어하겠는데? 각각의 음을 독립적인 음악 사건으로 다루는 작곡 기법을 한 거죠. 이러한 시도는 음악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가령 요솔로는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음악적 재료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기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일상의 구체적인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활용하는 구체 음악의 출현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봅시다. 에이 나오네. 하이퍼리즘에서 반복, 공유, 패턴 썼네. 유저 통해서 기가 막혀 좋아하겠죠. 개별음을 독립적인 음악 사건 이겁니다. 십자놀이. 너 내적 결속, 응집력 고려하지 않았어? 야 이게 하나 좀 져야 되네. 샘벨 입장에서 그렇겠죠. 싫어합니다. 다음 B는 누굽니까? 레보비치요. 레보비치. 샘벨을 땄던 사람. 전기적 신의 합성을 통해서 무한한 음향을 창조하는 거. 야 새로운 음악의 재료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음악의 문화적 제약. 샘벨을 뭐라고 봤어요? 야 너 결국 평균을 이용해서 음악 가능성은 무한한데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본 거 아니냐? 그럼 너도 결국 음악의 가능성을 제한한 거 아니냐? 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무한한 음악을 창조할 수 있어. 와 이거 기존 음악의 제약을 극복하게 평균을 벗어날 수 있구나. 맞는 말이죠. 높이, 길이, 강세 등 음색을 동등하게 활용하는 십자누리의 작곡 방식은 순간의 미시적 체험에 주목하여서 순수한 음향 형성의 자체에 도달하는 길을 열 수. 맞는 말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동등하게 활용하는 게 미시적 체험에 주목하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5번 봅시다.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요소로 해주자면 기계음이란 인공적 소리, 인위적 현상, 새로운 음악의 재료. 아까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긍정적인 거죠. 근데 B는 아까 인위적 형상 극혐하지 않았어요? 진짜 싫어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되는데 인위적 현상으로 간다고 이건 부정인데? 말이 안 되죠. 요걸 파악하셔야지 4번 오면 고민되는데 5번은 확실하게 찔러낼 수 있다. 4번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갑다. 4번은 애매한데 5번이 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동등하게 활용해서 미시적 사용에 주목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결국 다 어떻게든 풀 수는 있게 줍니다. 9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모의고사지 넘겨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은 이제 1번입니다. 1번인데 5번 지나쳤다가 여기 나오거든요. 네. 중요성을 간과했다. 중요성을 간과했다와 중요성을 지나쳤다. 저도 일단 9번 문제를 틀렸습니다. 간과했다, 지나쳤다. 같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걸 국립국어원에 질문을 했더라고요. 국립국어원에서 오피셜로 답을 내는 게 지나쳤다고 간과했다. 동의어는 아니지만 맥락에 따라서 유사하게 이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나쳤다, 간과했다, 맥락에 따라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거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법지문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은 13번 지문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회 지문이에요.
증권 경제 쪽 내용일까요? 공시 법조과도 관련된 것 같고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문 먼저 읽겠습니다. 내용 일치, 내용 문제네요. 기억부터 디귿. 제일 쉬운 문제. 기억 풀고, 미음 풀고, 디귿 풀고. 또 내용 문제.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고. 뭐야? 사회지문이라서 조금 쫄았는데 내용 문제가 두 개다가 뭐야? 꿀이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0번 읽어볼게요. 상장법인이 뭔가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의 청약을 거래할 수 있나 봐.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래되는 증권은 가격이 변화하나 봐. 공시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나 봐. 증권신고서가 뭔가 심사를 통하지 못하면은 청약 권유할 수 없나 봐. 50인 미만에서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 공시의무를 갖나 봐. 넘어가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다.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의 경우는 공모, 50인 미만인 경우는 사모. 딱 봐도 나중에 와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왜냐? 여기도 나오잖아요. 50 미만? 이거 뭐야? 사모가? 근데 네모를 치기엔 너무 넓어요. 그럴 때는 쭉 밑에 걷어주고 별표를 써주십시오. 나중에 찾기 편합니다.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배파하는 전매 관련만 되는.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 사모겠죠? 사모인데 1년 내 증권 원래 금지라며. 근데 증권 전매 가능하면 이거 사모하지 마. 50 미만이라도 이거 가능한 경우에는 공모해. 예외는 했어요. 예외가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바로 왼쪽에 보입니다. 50 미만이라서 1년 전매 제한됐네. 예외는 아니네. 사모네. 사모는 공시의무를 갖는다. 아직 모르겠으니까 넘어갈게요. 1번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발행하는 기업은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다.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이 증권 거래소에 증권의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면 상장법인이 된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중요사항을 공개할 공시의무. 공시라는 거는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거구나. 중요사항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다. 상장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겠죠. 당연한 소리예요. 이는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렇구나. 저해한다? 저해한다. 공시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죠. 공시제도가 없으면은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고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됩니다. 그러면 공시제도가 있으면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맞는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시 의무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한 상장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없죠. 공시 의무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발생한다. 발행시장에서 상장법인은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 중요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이행한다. 반면 상장법인이 사모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몇 문제 됩니다. 어라, 사모인데 공시 의무 갖는데 면제라네. 5번이 틀렸나? 내용 일치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금융위원회가 나왔던 거 같거든요. 어떻게 찾습니까? 금융위원회 내용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안 해놨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안정한 경우 제재 대상. 공시제도 제출. 청약권.
아직 남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기업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아까 기업부터 지금까지 읽고 실시간 풀이한다고 했죠. 포함되어 있는 중요사항에는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의 공모 관련 사항과 상장 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중에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다. 상장 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 또 나왔네.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되면 그때서야 청약을 권유하고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여기 나오네. 아하, 이쪽에 나왔다. 맞는 말이죠. 유통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증권에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이 변한다. 가격이 변한다. 가격이 변한다. 10번 완전히 다 풀이해냈고요. 따라서 상장법인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를 갖는다. 상장법인은 발행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된 사항을 발행하여 기업에 해당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정기 공시를 해야 된다. 님 나왔네? 그럼 기업 얘기 앞에서 다 끝낸다 보다. 걔 풀어볼까요? 상장법인이 추가로 발행에 공모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발행시장이 공모할 때마다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번 질문이 좀 치사하다. 난이도는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선질풀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딱 보시면은 기업을 보고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이 여기 쭉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업 위쪽에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런 내용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본 적은 없는데 뭔가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어가지고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좀 선지가 너무 치사하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업은 아니고요. 이해는 보겠습니다. 정기공시 또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를 발생할 때는 수시공지를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뭔가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하고 정기공시 정기공시를 주기적으로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사건이.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도 수시공시를 통해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제공에 앞서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한다. 내가 이때쯤 설명회 열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1번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보에 앞서 뭐 정기공시나 아니면 수시공시를 통해서 1번 정보를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시를 공정공시라고 한다. 그냥 개념이구나. 이해 볼게요. 특정인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바로 나오네요. 즉시 정보와 동일한 내용, 즉시 아니죠. 그 전에 이 전에 진행해야 됩니다. 디귿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디귿은 수시공시인데 주기적으로부터 틀렸죠. 불완전한 내용을 제출하고 제대로 틀렸죠. 기업간 이행은 상장범위 금융위원회 공시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진짜 치사했습니다. 기업과 이익에 대한 지문인데 문제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어디다가 설명해 주냐? 이 질문이 정말 치사했던 게 이게 어디 나오냐? 기업부터 니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공시 1분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 공시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되며 공시자료를 기업과 이행 모두 공시잖아요. 공시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끌고 와서 상황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내용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딱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은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는 문제들이 나와요. 지문들이.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정답률이 처참했던 거는 선지가 너무 더럽게 났다. 앞에 내용은 끌고 와서 풀어내야 됐다. 4번은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에는 지금 최초 발행갈부터 수량정보품 이것도 진짜 치사했습니다. 4번이 앞에 나오네. 5번도 앞에 나오겠다. 앞에 걸 볼까? 공시에 포함되는 중요사항은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한 공모 관련사항. 가격과 수량 정보 포함되어야 되는데 맞나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거는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시공시잖아요. 수시공시. 수시공시는 뭐냐?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를 공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치사하게 된 거죠. 4번은 제 요 내용을 가지고 기억과 내용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구나 알고 맞춰야 됐지만 5번은 또 앞에 내용을 보고 왔는데 이게 디귿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것이고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12분만 남았는데 이 부분이 남았죠. 남은 거는 왜 남았을까? 여기서 물어보겠구나. 자본시장 법에서는 법 나오네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 중유정보 이용 행위가 있다. 미공개 중유정보 이용 행위란 중요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공개되지 않은 것. 아까 공시 때 공개를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 공시 때 공개하지 않고 멋대로 매매나 아니면 매매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런 정보가 있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미공개 중유정보 이용 행위라고 하네요. 이 규제 대상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다. 단 중요하죠.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는 미공개 중유정보 이용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와는 별개로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이건 다른 겁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뭔 차이냐? 아까랑 다르다네. 단위 붙었잖아. 왜 달라? 얘는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았을 때는 미공개 중유정보 이용 행위예요. 그런데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으면은 이거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다. 이거 헷갈릴만 한데? 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볼까요? 배터리 제조사 갑은 2022년 7월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대표이사인 대주주 A의 지분이 누락돼 증권신고서 제출했네. 와, 아까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게 여기 3번 지문을 풀고 왔기 때문에 이거 제재 대상 맞는데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항 누락했을 때문에 공시로 이만 맞습니다. 다음 2024년 6월 A가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매도한다는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계획대로 주식을 매도했어요. 공시하고 매도했네요. 지식을 매도하더라도 공시한 계획대로라면 미공개 중유정보, 애초에 미공개가 아니니까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A와 갑의 B만 기면은 갑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어요. B는 자산관리자 C에게 사실을 전달하였고 C는 갑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보고 매도했습니다. 공시하지 않았는데 정보를 멋대로 이용했죠. 그리고 B는 임원이에요.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미공개 중유정보 이용 행위예요.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신속하게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 공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B가 C에게 갑에 관한 중요성을 전달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B는 미공개 중유정보 이용에 금지한 것이겠고 여기서 진짜 치사하게 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정말 꼼꼼하게
꼼꼼하게 잘 읽었다면은 4번 질문은 뭐 이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는 미공개 중개정보 이용 행위라 볼 수 없다. 이걸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잘 안 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달하긴 했지만 B는 전달을 했고 C에게 이걸 이용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애매해 모르겠다. 이거 아니지 않을까? 틀린 것 같은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5번에 보시면은 C가 B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은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B는 인직원이죠. B는 인직원이고 1차 정보 수령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C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받는다고요? 아니죠. 미공개 중개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너무 확실하게 아니어서 5번이 답이지만 현장에서 12번 문제 일반적으로 추론형 문제를 내는 이 문제에서 단순한 내용 일치식의 지문풀이 이거를 눈치채고 5번을 찍어낼 수 있을까 학생들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현재 난이도가 치사하고 어렵게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3번 문맥상이랑 가까운 것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는다, 읽어준다, 뭔가 디피니션 정의와 관련된 읽는다기 때문에 상태를 읽는다. 한번 여기서 보시면서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과학 지문이고요. 지문 전반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습니다만 굉장히 독특하게 정보를 너무 많이 꾸겨 넣었어요. 정보를 상당히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또 선지에서 제시한 정보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쭉쭉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 볼게요. 내용 묻네요. 추론이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선지구나. 신경만사 내용입니다. 17번을 읽지 않겠습니다. 신경만사가 좀 아래쪽에 나오기 때문에 신경만사 지금 이 내용을 비교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체액량 증가, 체액량 증가,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혈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지오텐신 이게 뭐지? 세뇨관? 세뇨관 통합 확신을 배운 것 같은데? 콩팥? 중학교 때 배웠나? 콩팥? 오소혈관? 혈액? 나트륨? 뭔가 많이 들어봤는데? 혈압이 하나? 혈압 나오네. 또 알도스테론 이건 또 뭐지? 소변? 체액? 소변? 혈액? 뭔가 혈압? 콩팥? 이런 쪽 내용이지 않을까? 콩팥 또 나왔네. 암벽승기, 혈압파가 콩팥이 뭔가 혈압에 관련이 있나? 안지오텐신이 아까 이었는데 이건 뭐지? 안지오텐신이 또 뭐지? 안지오텐신 이것도 뭐지? 여기 콩팥? 혈압파가? 콩팥이 뭔가 콩팥이 혈압파가이랑 관련이 있나 보다. 안지오텐신 1? 딱 이었는데 또 나오네. 안지오텐신 2? 교감신경계? 교감신경은 뭐지? 신경전달물질? 이건 뭐지? 이거 보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을 당연한 소리죠. 심장 박출량과 말초간 저압의 고배비라나 뭔가 계산할 만한 게 나왔어요. 이런 건 나중에 찾아볼 가능성이 너무 후하기 때문에 별표를 쳐주겠습니다. 심장 박출량은 또 박출량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죠.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이 아니며 말초혈관경은 말초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계산하라고 준 걸 수도 있지만 이 혈압이 심장 박출량에 비례하고 말초혈관 저항에도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만은 알게 하려고 제시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심장 박출량은 또다시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장 박출량의 곱을 구해주며 또 1회당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 같이 읽고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풀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체내 액체 종양의 체액량 나왔는데 이게 콩파트에서 조절되는구나. 혈 변화하는구나. 콩파트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 모세 혈관 압력에 의해 얻는다. 그렇구나. 사구체는 뭔지 모르겠지만 과학시간에 배웠으려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콩파트 이렇게 막 모세 혈관에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면 이렇게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기회가 커서 사구체 뭔가 사구체가 막 같은 거구나. 사구체가 막 같은 거구나. 혈액이 모세 혈관을 통해 이렇게 들어와요. 사구체가 막 같은 거구나. 근데 모든 걸 막는 막이냐? 그건 아니구나. 그럼 무슨 막이다? 어떤 것들을 통과시켜주고 어떤 것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막이구나. 뭘 통과시킨대? 혈구나 단백질은 통과를 못합니다. 반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이 통과하는구나. 아하. 사구체를 통과할 수 있는 거는 물과 나트륨이구나. 이 정도 정보를 머릿속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뇨가 되면 안 돼. 얘네가 결국 어디로 가? 최종적으로 세뇨가로 가는구나. 얘네가 최종적으로 세뇨가로 가는구나. 세뇨가로 이동한 사구체 혈압이 하강하면은 세뇨가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량이 감소해요. 소변 배설량이 줄어든다. 왜 감소합니까? 15번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추론형 문제인데 너무 쉬워요. 혈압이 하강한데 근데 아까 뭐랬습니까? 콩파트로 들어오는 혈액이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여과됩니다.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여과된대요. 혈압이 하강합니다. 모세혈관 압력이 셌을 때는 물질들을 밀려가서 여과되고 통과하고 있지만 모세혈관 압력이 약하면은 통과할 수 있었던 것들도 힘이 약해서 뭔가 튀어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 추론형 문제치고 너무 쉽게 됐다.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1번 분자의 크기가 커서 막을 통할 수 없다. 이건 기억이 여가 애초에 혈압과 관계없이 얘는 애초에 못 들어왔어요. 얘는 맞을 수가 없어. 물량이 감소해서 혈압이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카테코람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나트륨 제로수가 아직 모르겠고요. 그래서 3, 4, 5번은 좀 더 봐야겠지만 1번이 굉장히 유력한 정답이다. 너무 쉽게 됐다. 수능 문제라고 평하겠습니다. 체액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재흡수란 사구체 여과에 의해서 세뇨관 주위에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혈압이 상승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기전에는 레닌, 알지오텐신, 알데스토론 시스템이 있다. 이름 복잡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혈압이 하강합니다.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혈압 하강을 감지할 수 있다. 레닌의 의미가 생각하는데요. 레닌은 알지오텐신 1이 형성되도록 한대요. 알지오텐신 1은 알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알지오텐신 2가 되고요. 알지오텐신 2는 알데스토론의 합성을 증가시키고요. 알데스토론은 나트륨 제로수를 증가시킵니다.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멘탈이 안드로메다로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만약에 어렵게 내용 작성했다고 치면은 레닌의 분리가 증가했을 때
뭐의 분비가 감소하고 뭐의 분비가 감소하면 뭐가 증가하고 또 뭐가 증가하면 뭐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얘가 증가해서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해서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해서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해서 얘가 증가했다. 싹 다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았지만 푼데 막 엄청난 지장을 줄 정도의 정보량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놓치거나 하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겠죠. 이쯤에서 14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혈압이 하가 나면 레닌이 증가한댔고 레닌이 증가하면은 알지오텐신 1이 증가한댔고 알지오텐신 1이 증가하면 알지오텐신 2가 증가한댔고 알지오텐신 2가 증가하면 알데스토론 합성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맞는데 뒤에는 모르겠네요. 콩팥 암벽순기가 혈압탈감을 감지하면 레닌이 증가하고 레닌이 증가하면 알지오텐신 1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에 따라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분 체액수가 증가한다. 그 결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알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킨 또 나왔어요. 뭐가 또 나와? 계속해서 뭐가 나오네요. 분해함으로써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같죠? 아까 제가 어렵게 된다면 어떻게 한댔습니까? 뭐가 증가하면 뭐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죠. 알지오텐신 변환 효소가 얘를 분해해야 돼요. 얘는 뭔가 감소하는 쪽이네. 아, 이거는 약간 반대되니까 나중에 속을 수 있겠다. 알지오텐신 2는 혈관 근육인 평활변을 수축하게 하여서 혈관장을 증가시키는데 혈관장을 증가시키는데 혈관장은 뭐가 관련있냐? 앞서 별 붙여놨던 혈관장 혈압이 올라가요. 아하. 그러면은 혈압이 낮아지면은 알지오텐신 2가 혈관장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 상승을 시킬 수도 있구나. 이런 기작도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4번 보고 올게요. 알지오텐신 2가 증가하면은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압의 낮춤량이 감소한다. 여기서 약간 이 선지적한 특징이 옵니다. 내용이지만 약간의 추론이 곁들어지면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추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난이도 상승의 여지가 있다. 알지오텐신의 2가 증가하면은 아까 알지오텐신 2는 여기 알도스테론 합성을 증가시키고요.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제옥사를 증가시켜요.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제옥수. 나트륨 제옥수 과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세혈관 압력, 악을 모세혈관 압력, 막을 통과하고요. 여기서 재흡수가 들어갑니다. 재흡수. 그리고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 수분 재흡수가 증가한다.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하면 수분 재흡수가 증가한다. 나트륨을 이렇게 생긴 콩팥 내부에 혈관이 있을 거고 그 곁을 지나는 모세혈관이 있을 겁니다. 그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나트륨이랑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건데 이 과정을 글로써 명확하게 표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콩팥의 여과 과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은 이번 질문을 푸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알도스테론 2가 증가하면은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나트륨 양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이동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그래서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보다는 문과 학생들이 14번지면서 조금 고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갈게요. 혈압이 하강하면 알도스테론 합성이 증가해요. 알도스테론 증가하여도 제흡수가 증가하고 나트륨 제흡수는 수분 제흡수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콩팥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오줌량이 줄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 약간의 추론식이 가미된 문과 학생들이 풀기에는 약간 이제 고전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맞는 말입니다. 이제 신경반사 나오니까 신경반사 한번 읽어볼게요. 부교감신경 풍문을 통해서 혈압 조절 기전, 혈관 운동 중추, 부교감신경, 신경전달물질, 혈압 하강, 신경전달물질, 신경전달물질, 부교감신경 계속 나오네요. 기관작용, 수용체결합, 하강, 교감신경, 말초음강경화, 동맥벽, 압력수분비. 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신경 반사 역시 혈압 조절. 아하! 시를 뭐 봤어요 우리? 혈압과 콩팥에 관계돼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뭐 본다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뭐 한다? 혈압 조절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해 있는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합니다. 네로신호를 보내요. 동맥벽에 있는 압력 수용기는 혈압 조절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 풀 수가 있고요.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한다. 운동 중추 흥분. 일단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교감신경이 말단에서 카테코라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된다. 신경전달물질은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해당 기관에 작용한다. 결합해서 작용한다. 결합해서 작용한다. 결합해서 작용한다. 카테코라민은 혈관에 작용하는 애예요. 혈관에 결합해서 작용하겠죠. 혈관을 수축시켜. 수축? 혈관 정도인가? 혈관 정도인가? 혈압 증가. 심장작용, 심박수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혈압이 상승하면은 압력 수용의 제별로 감지해서 뇌로 전달하겠죠. 운동 중추가 억제되고 부교감신경 흥분, 부교감신경 흥분을 통한 기전작동, 혈관 운동 중 흥분, 억제,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였습니다. 16번은 맞췄어야 돼요. 이거는 뭐 내가 과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용 일치 문제예요. 당연히 맞췄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교감 신경계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심장에 작용하여 혈압이 하강한다. 교감 신경계와 콩팥의 작용은 상호작용을 느끼기도 한다.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또한 안지오텐신 2는 카테코라민의 분비를 촉진한다. 뭔 소리야 이게? 카테코라민이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거죠. 레닌 분비를 촉진해요. 레닌 분비는 결국 안지오텐신 2의 분비를 촉진해요. 안지오텐신 2는 카테코라민의 분비를 촉진해요. 무한 양성기 때문이에요. 지문이 벌써 끝났어요. 굉장히 짧죠? 지문은 쉬웠다는 거예요. 지문 내용 토대로 풀지 못했던 문제 나와서 다 풀어보겠습니다. 안지오텐신 2는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 가장 기존에 나오네요. 맞습니다. 1번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체액량 증가할 때 심박수 증가를 동반될 때 혈압 증가해요. 심박수 증가를 동반될 때 심박수 카테코라민 작용 맞죠?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풀어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심장 박출량과 혈압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로 앞에 내보고 풀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사구체 여과액이 증가하여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소변 배설량이 감소해요. 맞는 얘기인데 기억은 사구체 여과액인데 사구체 여과액 여기서 나오는 거고 소변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관련이 없죠. 사구체 여과액 양이 증가할 때 나트륨 제공이 증가. 아니 감소할 때 얘기인데 증가할 때는 왜 모르니까? 사구체에서 세류관으로 밀려 들어가는 물량이 감소할수록 혈압 이게 기억의 이유입니까? 혈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가 감소합니까? 아니죠. 이로써 14, 15, 16번 다 풀어냈고요. 16번 이거 보겠습니다.
부교원 신경이 발달해서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심장 박출량 감소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내용이지.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혈압 하강에 교감신경 흥분, 말초 혈관 저항 증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소진되지. 17번이 여러분 다소 고전할 수 있는 출근형 문제였습니다. R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은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초혈관이 좁아지면은 압력 증가, 혈압 증가, 굳어지는 말초혈관 재형성, 압력이 높아지면은 장기로 높은 압력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으려면 말초혈관이 좁아져요. 근데 말초혈관이 좁아지면은 혈압이 증가해요. 혈압이 증가하면 장기로 가해지는 압력이 세져요. 압력이 세지면은 말초혈관이 좁아져요. 좁아지면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계속해서 악화되겠죠. 1번에 나오네요.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한 말초혈관 재형성은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입니다. 제가 1번 문제를 방금 그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그거 알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내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런 거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약한데요? 아, 이걸 어떻게 그걸 떠올려요? 그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지문을 주잖아요. 서술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 시험은 서술형이 아니잖아요. 오지선답니다. 1번을 보고 이거를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맞는 말이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제는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요소 억제제, 칼슘탄제 3개가 있네요. 또 유형이 아니에요. 베타차단제는 심장이나 콩팥에서의 카테코라민의 작용을, 안지오텐신 변환요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변환요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여기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정보량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엮어 와가지고 이걸 억제하면 뭐가 변하고 이걸 억제하면 뭐가 변하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가 있었습니다. 칼슘 차단제는 지문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심장이나 혈관에 있는 근육에 칼슘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지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해주면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근육을 수축시키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는 심장 근육 수축력에 영향을 주어 심장 막힘을 감소시키겠구나. 칼슘 차단제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베타 차단제 볼까요? 베타 차단제는 카테코라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였어요. 카테코라민. 위에서 카테코라민을 어디에 써들어놨을까?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이 작용하여 심장 근육 수축력. 근육 수축 증가시키네. 맞네. 심장 근육 수축 둘 다 영향을 줍니다. 심장 박출량을 감소시켰나? 한번 볼까요? 쭉 올라오겠습니다. 찾아야겠죠? 심장 박출량 어디 나오는지. 심장 박출량. 위쪽에 보시면 아까 별 붙여놓은 곳에 여기 있죠?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량 수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여기 나와요. 위에까지 올라가서 찾아야 되니까 찾기 어려웠겠죠? 그러면은 자,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모두 칼슘 차단제는 칼슘 유입을 막는 거예요. 근육 수축을 막는 거예요. 베타 차단제는 카테코라민의 작용을 막는 거예요. 근육 수축을 막는 거예요. 근육 수축은 심장 박출량에 비례해요. 근육 수축을 막으면 심장 박출력이 줄어들겠죠.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의 문항에서는 체내 염분을 농도를 조정하려는 작용으로 수분 제어가 증가하여서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겠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문제도 나왔던 거예요. 보고 바로 풀어줄 수 있겠죠.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2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데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작용은 위로 보여드릴게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1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변환 효소입니다.
그러면은 알도텐시 1이 알도텐시 2가 되고 알도스테론 되고 나트륨 제어수 유도하는 건데 이걸 막아버리면은 이 과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지오텐신 안지오텐신 2가 억제되겠죠. 이게 막히니까 억제되고 근육에 이렇게 맞습니다. 맞고 칼슘 차단제는 칼슘 유입에 막는 방법 아까 2번 할 때 얘기했죠. 평형의 수축 억제합니다. 맞습니다. 5번만 나오네요. 베타 차단제는 레닌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변화소는 바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1의 양을 감소시키고 베타 차단제가 뭔 내용이었습니까? 베타 차단제 카테코라민 작용 카테코라민은 요 신경계 쪽 얘기였죠. 신경계 쪽인데 신경계가 콩팥이랑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여기 딱 하나 나와요. 카테코라민이 레닌 몸이 좋지. 딱 그냥 이게. 그러면은 카테코라민이 차단되면 레닌의 양 감소 맞습니다.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 억제는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켜.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가 억제되려면 안지오텐신 2가 억제됩니다. 안지오텐신 2가 억제되면은 브라디키닌 분해가 억제되겠죠. 브라디키닌 증가하겠죠. 브라디키닌 양을 증가시켜. 맞는데? 다 맞네? 뭐야? 답이 없네? 문제 어리네? 이인 시정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왜? 끝까지 봐야지. 안지오텐신 1이랑 브라디키닌이랑 안지오텐신 1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치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에 다 맞게 해놓고 끝에 하나 따가라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국어 영어 비문학 지문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